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수업이죠. 네, 그래서 아마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처음이라서 좀 긴장된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일단 책 준비를 다 하셔야 되고요. 책은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원래 이제 작년까지 이제 하이탑이라 그래가지고 시중에 팔고 있는 책을 사와서 그걸로 이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시험을 겪어보면서 하이탑 수준까지가 사실 조금 과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정리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다 추려내가지고 정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작게 만든 거예요. 하이탑은 뭐 두세 권씩 돼서 두께가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되게 얇고 필수 문제랑 실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제가 집어넣으면서 이것만 풀어도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80점 무조건 나와요. 이것만 해도.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더 하면서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것만 꾸준히 열심히 하더라도 충분한 성적 받을 수 있고 일단은 이제 올해 이제 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시험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아마 이제 시험을 몇 번 쳐보신 분들은 실감을 하실 거예요. 처음 쳐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2018년, 19년 해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기본 개념서만 다 확실하게 공부해도 100점이 나오는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해가 갈수록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작년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한번 나오면서 피크를 찍었어요. 근데 그 문제도 사실은 충분히 연습하고 공부를 했다면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90 또는 95점 정도가 나오면 합격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거. 아마 실제 출제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맞춰버리면 이게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합격시킬 수가 없고 자리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출제위원들 생각으로도 그래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 꼭 넣어가지고 변별력을 만들자 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할 것 같고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라는 게 저는 확신이 조금 들어요. 물론 뭐 제가 뭐 무당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눈이 보이죠. 많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에는 이제 그런 이제 작년 내용을 반영을 해서 문제가 어렵게 나왔던 파트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좀 꼼꼼히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런 의견이 몇 번 있었어요. 아무래도 강원, 울산, 인천 하시는 분들, 특히 의료기술직 계시는 분들 중에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문과로 졸업을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고 기초 지식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저는 하이탑 요것도 되게 버거운데 기초로 공부할 만한 게 없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찍으려고 하면 또는 이제 그걸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좀 있어요. 학원 측의 사정도 있고 제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작년에는 못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조금 이번에 요거 들어오는 이제 기본 개념 들어오면서 초기 한 1, 2강 정도? 초기 한 1, 2강 정도는 기초 지식을 좀 가르치자. 이 정도까지는 해야 이해가 되고 나중에 다음 내용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따라갈 수 있겠구나 싶은 것들을 조금 넣을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기초 지식을 설명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난 저거 너무 쉬워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래 한 번 더 공부해보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내용도 다루겠다라는 것까지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책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별거 없죠. 우리가 늘 중고등학교 때 들어왔던 선생님들의 입버릇 뭐였어요? 항상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라. 그런 것처럼 사실 개인적으로 예습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 그게 안 되신다면 복습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 구성을 잠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7페이지에 이제 화면 띄워놨죠. 7페이지에 보시면은 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빈칸을 제가 막 뚫어놨어요. 중간중간에. 그죠? 이건 제가 이제 수업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빈칸을 채우면서 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칠판에 필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쭉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필기 노트를 제가 제공을 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필기 노트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전리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이걸 갖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기분이 좀 드나 봐요. 그리고 안 봐.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필기노트에 다 필기해놨는데 필기 제가 해드렸는데 왜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아 이러면서 자기 필기노트 잘 안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필기노트 열심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를 저는 생각을 한 거야. 아 필기노트를 그냥 내가 만들어서 줄 바에는 본인이 만들자. 그러니까 각자 수강생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내 책으로 만들게끔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본인의 책을 만든다, 본인의 필기노트를 만든다 생각하시고, 특히 이제 남자 수강생 분들께서는 아마 필기가 되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필기를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써보면서 기억하는 그런 어떤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시면 뒤에 한 10페이지 정도 보시면은 시작하기라고 돼 있죠. 수능 시작하기라고. 수능 문제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능형 문제, 수능형으로 강원, 울산, 인천 지역에서 시험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예시 지문이 나오는 경우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관련된 지문을 쭉 따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빈칸 쳐져 있는 부분을 각각 집어넣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칸 채우기, 그리고 답도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는 이제 개인 자습실로 가셔가지고는 방금 배웠던 내용을 여기 있는 빈칸 채우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하세요. 이렇게 다 채워나가면서 복습하시고, 뒤에 보시면은 유형 연습하기라고 있어요. 유형 연습하기. 제가 이제 문제를 해설을 다 달아드릴 수는 없는데, 문제 풀다가 중간중간에 이 문제를 우리 같이 봅시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두 개 볼 거예요. 보면서 예를 들어서 10문제 있다 치면은 한 두세 문제 정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유형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또 돌아가셔가지고 남은 문제 마저 푸시면서 복습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것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유형 연습, 그 다음에 개념 복습, 그 다음에 개념 공부 다 되니까 요걸로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특정 단원에서만 나갈 거예요. 예, 모두 나가는 건 아니고 특정 단원에서만 요거는 요 문제 좀 더 풀어보십시오 라고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는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터넷 보시면 마찬가지 다 자료가 나가니까 그때 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각자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셔도 되고 괜찮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할 건데, 책 내용이 이제 하이탑에 비해서는 적은 게 맞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내용을 좀 많이 빼고, 여러분들 그런 세대인가? 요즘 MZ 세대? MZ 세대? 예, 제가 MZ 세대더라고요. 제가 딱 걸렸어요. 밀레니얼 세대하고 Z 세대를 합쳐서 그렇게 부르던데 제가 M 세대거든요. 그래서 M 세대 딱 걸려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비디오 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 텍스트로 돼 있는 거 있죠. 줄글로 쫙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읽는 세대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뭐 심지어는 뭐 집에 뭐 테이블 같은 걸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오면은 테이블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것도 줄글로 안 돼 있고 그림이나 심지어는 영상으로 보라고 무슨 뭐라 그러지? QR코드? 이것만 띄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딱 연결해 보면은 영상으로 떠요.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거, 하물며 이런 것도 다 영상으로 보던 시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이 텍스트에 좀 비익숙해지지 않았다? 예, 그런 게 조금 심해요. 예, 제가 이제 그 다른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더라도 좀 어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뻔히 줄글로 다 써놨는데 그 줄글을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편리해진 거죠. 유튜브나 이런 걸로 영상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세상이 편리해졌는데, 한편으로는 줄글을 또 안 읽으니까 그게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는 사실 시험이 영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읽는 거를 문제 풀 때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봐봐요. 방금 봤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줄글로 쭉 써놔. 그래 놓고 너가 해석을 해봐.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제 경기도나 서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 시험이라고 불리는 시험들은 대부분 어떤 형식이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다 날리고 생명 특성 관련된 다음 현상들 중에 아래 중에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것만 띵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를 빨리 보고 빨리 그 내가 암기했던 거를 꺼내가지고는 바로 풀 수 있게끔 만든 형태거든요, 보통. 근데 수능형 그게 아니에요. 숨겨놔. 안쪽에다가. 자료를 줘. 읽고 해석을 하게 해요.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만들어요. 그게 수능형의 특징이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거기서 조건을 찾고 힌트를 찾고 숨겨진 것을 꺼내가지고는 그걸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그게 수능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치는 우리가 흔히 아는 행정직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이게 일단 단점이에요. 네, 어떻게 단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추론 능력, 사고 능력이 조금 개발이 안 되면은 사실 문제 풀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문제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길어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짧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국어 영역인지, 아니면 뭐 이래. 문제 하나 길이가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봐봐. 쫙 설명을 해요,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심지어는 그래프도 주고 표도 줘. 자, 이런 상황이 생겼어. 자, 기니디 네가 골라봐. 이래 돼요. 이게 웃긴 건 작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두 문제 넣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를 쉽게 내더라도 한두 문제는 어렵게 내가지고 그걸 틀리게끔 해서 변별력을 맞추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게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100%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 그렇게 푸는 거구나. 아, 저런 의미구나. 아, 저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도구를 알아가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제가 자료로 제공을 하겠죠. 그럼 받으셔가지고 집에서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조건이 이거였으니까 이걸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업이 힘들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강원, 울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으로 내겠다고 아예 그 인사혁신처에서 작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공고를 때린 거예요. 이렇게 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형 문제로 낼 거면 그걸 어쩔 수 없이 수능 유형에 맞는 개념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범위 내에서만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나 서울에서 치는 그 내용이 되게 양 많았죠. 한번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쉬워. 그게 서울하고 경기의 시험 특징이고 강원, 울산, 인천은 양은 진짜 요만해. 근데 문제를 연습을 이만큼 해야 돼.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이 적다는 점, 그게 장점이기는 하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예요. 개념적으로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릴 거고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다. 하지만 대신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구나 저렇게 푸는구나를 계속 익히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나 이런 분들 참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잖아요. 문제 1번 해놨어. 그럼 줄거리 쭉 있을 거야. 그리고 뭐 그래프 있을 거고 뭐 도표나 자료 같은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는 기니디 해놓고 1번, 2번 쭉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수강생분들을 봤을 거고 많은 학생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딱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걸 먼저 봐. 그래프네. 도표네. 기니디 바로 볼까? 이래요. 지금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인터넷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한번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프나 도표에 눈이 먼저 가요,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왜? 그림이니까. 그럼 먼저 눈이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처음이니까.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약간 오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부터 읽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문제를 여기에 설명이 쭉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있는 거 있죠. 이 나와 있는 내용을 꼼꼼히 다 읽어야 돼요. 이게 수능형 문제 특징이에요. 이걸 안 읽으면 밑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그래프 있네, 오케이, 그 도표 있네, 기니디 봤는데 안 풀려. 그럼 허둥지둥해. 그리고 다시 올라가. 실컷 읽었는데 뭐야? 이러면서 이제 문제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읽어 나가면서 핵심어에 동그라미 치고 중요한 표현에 밑줄 긋고 이런 것들 제가 시킬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드린 문제에서 핵심어 동그라미 쳐보세요라고 해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단서를 찾는 연습을 저랑 같이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공부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도표 보는 법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기니디 풀 때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도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초 공부하는 거잖아요. 처음 공부하는 거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시험 시작하는 건 3월이죠. 시작하는 거고 시험은 10월이에요. 10월. 한참 남았어요. 많은 시간 많이 남았고 강원, 울산, 인천만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생물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전공 과목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개념 공부하는 시기니까 이걸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가지고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문제를 풀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프린터로 문제가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꼭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선생이 풀라고 했던 문제가 10문제였다고 칩시다. 그럼 10문제에서 10문제 다 맞추면 뿌듯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당연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두세 개 틀렸어. 내가 공부를 안 했나? 이래요. 막 5개, 6개 틀렸어. 그러면 큰일 났다 이래요. 봐봐요. 이게 저는 사실은 생각에 좀 전환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생각의 전환. 내가 맞춘 거를 보고 내가 잘했다 생각하지 말고 불안해해야 돼요. 반대로 틀린 문제를 보면은 내가 왜 이렇지? 하지 말고요. 다행이다 이래야 돼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제가 강의로 알려드린 것 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하얗다고 가정하고 백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머리가 하얗다고 가정하고 개념을 쭉 설명을 드리면 들어오지. 인상 깊었던 내용이라든지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이 되면은 머릿속에 쭉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암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죠? 잘 까먹어요. 인간은 까먹게끔 진화한 거예요. 까먹게끔 진화했고 실제로 저도 생명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저도 가끔 까먹어요. 잠깐만 그게 뭐였지 이러면서. 저도 사람이라서 저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공부를 하잖아요. 그걸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채워 넣는 연습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채워 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동시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계속. 괜찮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예요. 난 이런 게 제일 좀 안타까워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기억이 맞네. 니은 틀렸네. 좋았어. 근데 디귿을 딱 봤는데 모르겠어. 뭐지? 되게 물음표야. 근데 여기에 보기 1, 2, 3, 4번을 보니까 1번에 기억이 있고요. 4번에 기억 디귿이 있어요. 여러분 몇 번으로 찍을래요? 4번. 몇 번? 4번을 찍을래요? 저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이 디귿번을 잘 몰라가지고 물음표 쳤잖아요. 그럼 답을 찍지를 마요. 그냥 틀렸다 해. 그냥 맞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디귿 그래 좋아 4번을 찍었어. 근데 답지 봤더니 4번이야. 그럼 맞다고 지나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는 그래. 이걸 맞다고 동그라미 치는 순간 이 문제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디귿을 그냥 나는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그러지 마시라고요. 차라리 틀려. 아까 방금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랬죠. 틀린 걸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틀렸어. 예를 들어 내가 체크를 안 했어. 1, 2, 3, 4번 체크를 안 했어. 그럼 틀렸다고 표시를 하겠죠. 그럼 내가 이 문제 왜 틀렸지 하면서 보면서 기니디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귿에 관련된 내용이 뭐 방어작용과 관련된 내용이었어. 그럼 방어작용 파트에 돌아가가지고 그 파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필기 한번 해보고 내가 몰랐던 거 체크해보고 그런 거를 연습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디귿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작업을 우리 같이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부 드리는 거 첫 번째 예습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뭐 하자? 복습은 꼭 하자. 그리고 제가 빈칸 채우기라든지 유형 학습 문제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꼭 풀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 중고등학생처럼 야 숙제 안 하냐? 갖고 와 이러면서 내 왜 안 해왔어? 막 이렇게 안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알겠죠? 믿어도 되죠? 진짜로? 알았어요. 어떤 공무원 학원에서는 그걸 못 믿는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파르타 학원이라고? 공무원에서 스파르타 학원이라고 서약서를 쓴대요. 들어봤죠? 날 때려도 된다. 못 들어보셨어요? 때려도 된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식으로 나를 좀뭐 혼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 모든 것에 동의한다라는 서약서를 쓰고 들어간대요. 근데 그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약간 강제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는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강력한 의지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때릴 순 없잖아. 그건 진짜 안 되죠. 요즘엔 중고등학생도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은 성인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다 해오실 거고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이제 와서 제가 다 받아주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자? 문제 풀면 내가 모르는 것에 기뻐하라.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괜찮죠? 그리고 제가 유형학습할 때는 핵심 뭐에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하라고 제가 다 하나하나 말씀 다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방금 했던 건 OT고요. 그죠? 이런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는 6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6페이지. 6페이지가 빈 공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인터넷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 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볼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설명.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생명과학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과학의 탈을 쓴 암기 과목이긴 해요.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암기 과목이죠, 그죠? 그래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오히려 좀 더 좋기 때문에 제가 그 이해가 바탕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이야기를 좀 꺼내와서 좀 설명을 좀 곁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용어들을 제가 뱉어냈을 때 이 용어가 완벽하게 내 몸속으로 안 와닿으면은 이게 실제로 문제를 풀거나 개념 공부를 할 때 이게 그냥 약간 붕 뜨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필기하실 분은 필기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 필기 다 끝나고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필기하셔도 괜찮고요. 아시겠죠? 일단 제일 먼저 제일 쉬운 거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기율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건 화학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생명과학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물질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다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야. 자주 보던 것들. 이 이름 뭐예요? 수소. 진짜 기초 못한다니까. 수소. 이거 뭐예요? 탄소. 이거 뭐예요? 질소. 산소. 오케이. 이거 뭐예요? 나트륨. 그 다음 칼륨. 칼슘.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 황. 그 다음에 이거 염소. 하길 잘했어. 자, 그렇게 대답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외워도 돼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제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다 외우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 생명과학에서만 주로 나오는 것들만 다룬 거기 때문에 제가 표시한 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마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0. 오케이. 자, 제가 위에다 뭘 쓴 거냐면, 세로로 보시면 돼요. 세로로 보시면, 플러스 1자리가 수소도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죠. 수소는 전자를 하나 잃어서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 읽죠, 얘를? 수소 이온이라고 읽죠, 그죠? 마찬가지야. NA에 전자가 하나 빠지면 Na 플러스라고 쓰고 나트륨 이온이라고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얘를? 칼륨 이온. 그죠? 얘는 칼슘 이온. 근데 얘는 플러스 2짜리야.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탄소는 빼고요. 질소는 신곡부터 할까? 얘 뭐예요? 산소죠, 산소. 산소가 전자를 두 개를 얻는 특징이 있대요. 그럼 전자를 두 개를 받으면 얘는 무슨 이온? 그쵸.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읽으려면 산소 이온이 맞아요. 맞는데, 근데 진짜 짜증나게도 이걸 어떻게 읽냐면, 산소에다가 소자를 빼버리고 뒤에 화를 붙여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요. 산화 이온 이렇게 읽어요. 언제? 마이너스일 때만. 다시. 플러스일 땐 그렇게 안 읽어요. 그냥 수소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일 때만 참 뭐같이 그냥 소를 빼버려요. 봐봐요. 얘 뭐예요, 이거 이름? 염소죠, 염소. 근데 이온을 읽을 때는 염화 이온이 돼요. 괜찮죠? 그럼 얘를 뭐라 읽어요? 황 이온이 아니라 황화 이온이에요. 얘는 어떻게 읽어요? 질소인데 질화 이온 이렇게 읽어요. 예, 그러니까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것 중에 아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거 기억날 거예요. 이거. 네, 그만할게요. 네, 기초부터 하기 잘했어. 좋아. 그래서 갑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플러스로 표현된 표현 플러스. 양이온이죠. 양이온. 양이온은 그대로 읽어요. 근데 음이온은 뭐 하자고요? 무슨 화를 붙이고 읽는다. 대신에 소가 있으면 소를 빼고 질소화가 아니라 질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질소 순환할 때 질화세균 이런 거 들어봤죠? 네, 그거 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 되려면 이걸 알아야 조금 더 편하다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 그럼 말 나온 김에 보자. 그러면 원자, 원소, 분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하나씩 봅시다. 원자 많이 들어봤죠? 원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봤을 텐데 이게 뭔지는 몰라. 그죠? 한번 다시 가볼게요. 첫 번째 원자. 원자 혹시 아시는 분? 네. 예? 예. 해볼게요. 일단 정의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기본 단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편하게 기본 단위 합시다. 우리는 화학 전공할 게 아니니까 편하게 기본 단위라고 할게요. 화학적 특성을 지닌 가장 작은 기본 단위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좋아. 그럼 원소는 뭔데 그러면? 원소. 가장 작은 기본 성분이라고 불러요. 다 줄이고 기본 성분. 그죠? 그럼 세 번째 분자. 분자는 뭐예요? 분자. 그렇죠. 원자들이 뭉쳐가지고는 이 어떤 특성을 가진 물질의 특성을 가진 어떤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시는 쉬워. 그러니까 분자는 다 이해가 쉬운 게 H2O 뭐라고 읽어요? 그죠? 물 분자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O2 어떻게 불러요? 그죠? 산소 분자 이렇게 읽잖아요.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이 둘이야. 원자랑 원소 그럼 차이가 뭔데? 이렇게 좀 이해해 볼게요. 봐봐요.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바구니에 뭐 같아요? 사과. 감사합니다. 자,
뭐 같아요? 와! 자, 봐봐요. 사과 바구니에 사과 2개와 바나나 하나가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원자로 표현해보라 라고 하면은 사과 2개, 바나나 1개가 있어요 라고 해요. 괜찮죠? 그러면 원소로 표현해보라 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종류예요, 종류. 종류의 개념이야. 종류. 몇 종류 있어요? 2종류죠. 사과와 바나나라고 하는 2종류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원소의 의미고, 원자는 말 그대로 기본 단위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돼요? 그래서 원자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사과 2개와 바나나 하나가 있어서 총 3개의 원자가 있어요. 원소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사과와 바나나 2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 우리가 화학할 건 아니잖아. 그렇구나. 원자랑 원소의 차이가 이거구나. 하나 더. 원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앞으로 지우고 앞으로 앞에 특정 글자가 생략됐구나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요건 약속. 딴 건 다 잊어먹어도 돼.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원자란 단어를 보면 항상 앞에 중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약속으로 숨겨놨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괜찮죠? 중성의 뜻이 뭐예요? 중성? 그렇죠, 중간. 맞아요, 중간이에요. 전하가, 그러니까 전하란 말 알죠? 정기적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정기적 성질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 괜찮죠? 그럼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플러스가 3개가 있어. 그럼 중성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몇 개? 3개.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해되셨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성 원자라는 뜻은 양성자라고 하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성질을 띤 전자의 입자와 개수가 똑같구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원자를 보면 오케이, 중성이구나. 양성자, 양성자, 전자 같은 거구나. 됐죠?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또 이온이라는 표현과 이온화라는 표현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온은 아까 우리 방금 한 대로 그죠? H+를 수소이온 이렇게 읽듯이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린 그 상태의 물질을 의미해요. 이온은 물질이에요. 근데 이온화는 이온이 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과정. 이건 과정의 의미예요. 과정. 그럼 예를 들어서 혹시 이거 한국어로 읽을 수 있겠어요? 한국어로? 오, 맞아요. 자, 위에다 써볼게요. 말 나온 김에 이온화가 예를 들어서 염화수소가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염화수소를 읽어도 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를 염산이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봤죠? 염산. 염산이라는 친구는 이온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온이 되었다. 잘 이해되셨죠? 보통 일반적으로 수용액 상태라 그래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때 만들어진 이 친구를 수소이온, 염화이온 이렇게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다음 2번째,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한국어로 읽어볼래요? 좋아요. 또. 자, 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요. 이제부터 읽으면 되지. 얘 둘이 함께 불러요. 수소죠, 수소. 산소죠. 수산화 칼륨 이렇게 읽어요. 수산화 칼륨. 그럼 느낌 있다고 하죠? 수산화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겠구나. 그러면 얘는 K 플러스에다가 OH에 같이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예요. OH가 한 덩어리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 괜찮죠? 오케이. 뭐라고요? 수산화이온. 얘는 수소이온, 염화이온, 칼륨이온, 수산화이온 이렇게 읽어요. 괜찮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왜 그렸느냐 이 얘기하고 싶어서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써봤어요. 자, 여기 보면은 얘 이름 뭐라 읽었죠? 염산이라고 읽었죠? 얘는 수산화 칼륨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을 내뱉는 경우 이렇게 이 친구가 수소이온을 뱉어낸 거죠. 그 다음에 KOH 이 친구는
OH-를 뱉어낸 거예요. 그래서 산의 정의가 뭐냐면 산은 시큼한 맛이 나는 거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수소 뭐를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괜찮죠? 그러한 성질을 띠는 것을 우리는 산성. 괜찮죠? 그 다음에 염기의 정의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지금 보니까 수산화 이온 내보냈잖아. 그죠? 그럼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염기라고 하고 그렇게 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염기성이라고 불러요. 염기성. 산성, 염기성. 많이 들어봤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아니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수소이온을 가지고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산화 환원을 설명을 하던데 수소이온이 뭐 붙으면 뭐가 되고 하는 내용을 내가 본 기억이 나. 근데 수산화 이온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건 적은 없었어. 그죠?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봐봐요. 결국 그거야. 수소이온 갖고 하는 게 맞아요. 수소이온 하나 가지고 산과 염기를 판정을 해요. 근데 어떻게 판정하냐면 여기 보면 수소이온이 있고 여기에 수산화 이온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해요? 합쳐지면? 합쳐봐요. 그렇죠. H2가 돼버려. 이게 뭐야?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상상을 해봐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 수소이온이 가득한 상태야. 가득한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OH-를 쫙 넣어. 그러면 거기는 수소랑 OH-이온이 뭐 하는 거예요? OH가 붙겠죠. 결합을 막 하면서 물이 돼버려요. 얘가. 그러니까 이 처음에 있던 수소이온의 양은 처음과 나중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이? 수소이온의 양이 적어진 거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양이 적어지는 거야. 이렇게 산의 정도를 측정해 놓은 걸 우리가 산성도라고 하잖아요. 산성도. 그죠? pH가 7이 중성인데 수치가 커지면 적어볼게요. 가운데가 pH가 7이야. 산성도를 우리가 pH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pH. 7이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 중성인데 수치가 점점점 커져. 점점점 작아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작아지면 산이 되고요. 높아지면 염기가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액, 위산이라고 하죠. 위산은 pH가 2 정도 된대요. 2에서 3 정도. 그러면 굉장히 강한 산성이에요. 그죠? pH 뭐 12, 13 이 정도 되는 거. 굉장히 우리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양잿물에 코 박고 죽어라고. 양잿물이 염기성 물질이거든요. 그거 마시면 죽어요. 코 박고 죽어라. 되게 잔인한 말이에요. 뭐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만약에 중성인 물질에다가 수소이온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수소이온의 양이 많아지면 pH는 떨어져요. 괜찮죠? 근데 여기에다가 중성 물질에다가 OH-를 집어넣으면은 수소이온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던 OH도 기존에 있던 수소이온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여기 7자리에도 수소이온이 좀 있을 거야. 근데 여기다가 OH-의 물질을 중성 7인 요 상태의 물질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면서 수소이온의 양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얘는 반대로 염기성이 돼요. 이게 내 원리는 사실 반대로 설명한 것 같잖아요, 느낌이.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수소이온의 양이 많아지는 거네, 수소이온의 양이 적어지는구네 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수소이온의 양이 많아지네, 수소이온의 양이 적어지네 정도만. 괜찮죠? 우리가 지금 화학을 전공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요것도 하자 그러면. 자 원자가 다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이온들이 있어요. 방금 했던 거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수, 산, 화, 이온 이렇게 읽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신감 가져. 괜찮아. 틀려도 돼. 아 이거 다 모르는데 뭘. 괜찮아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요. 우리 뭐 어때? 자, 그 다음 네, 쉬운 거부터 하자. 여러분 자주 먹는 거. 오, 굿. 탄산이요. 이게 보니까 느낌 딱 오지 않아요? 여기 원래 물질이 뭐였을 것 같아요? 원래 물질이. 맞아요. 맞아요. CO2가 있잖아. 근데 거기 뭐가 다 하나 붙은 거야. 그렇지? 다 돌아와. 산소는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였는데 CO2는 중성이잖아요. 거기가 붙으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다가 산소가 하나 더 붙었네? 이렇게 해서 탄산이온 된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다음 쉬운 거부터. 자, 읽어줘요. 한국어로. 제가 읽어볼게요. 괜찮아요. 그런 시도 너무너무 좋아. 아주 굿. 괜찮아. 틀려도 돼. 뭐 어때? 차라리 틀린 게 나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인드를 바꾸라고. 이거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암모늄 이온이라고 읽어요. 번외편이 하나 있어. 얘 한번 읽어볼래요? 네. 얘는 암모니아라고 읽어요. 암모니아. 얘는 암모니아라고 읽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하나 붙은 거예요? 3번에 3개짜리였는데 4개짜리가 됐으니까 수소가 하나 붙은 거죠. 괜찮죠? 그러면서 플러스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암모늄 이온이라고 읽어요. 괜찮죠? 얘는 읽기 힘들 거야. 얘는 제가 그냥 쓸게요. 그냥 인산이온이에요. 인산이온. 인에다가 산소 붙었다. 인산이온. 하나 더 하자.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숫자 2죠. 얘는 오케이. 요거부터 하자. 얘 둘이를 좀 비교할 거예요. 얘가 우리 질소 순환할 때 나오거든요. 얘부터 읽으면 혹시 읽을 줄 아세요? 질산이온이에요. 질산이온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얘 숫자 하나, 산소가 하나 빠졌죠. 열대 기후기는 한데 열대 기후라고 조금 애매하고 약간 그렇게 버금가는 그런 형태의 기후를 뭐라 그래요? 그쵸? 아열대 기후 들어봤죠?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 기후가 된다고 들으잖아요. 아자가 그 뜻이에요. 거기 약간 버금간다는 뜻이에요. 아자가. 질산은 아닌데 질산에 버금간다 그래서 아질산이라 이거예요. 괜찮아요? 질산에 버금간다. 질산과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물질들이 전부 다 질소순환이라든지 이런 그 파트에서 자꾸 나오니까 제가 미리 한번 하면서 원자들이 여러 개 합쳐 형성됐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분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괜찮죠? 그리고 인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등장해요. 우리 ATP 할 때 등장을 해요. 그때 설명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면 딱 맞겠다. 자, 우리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소로 쓰는 거 3가지. 그렇지, 탄단지. 유명하죠? 하나 써볼게요. 탄수화물이 있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뭘 줄임말이에요? 이 줄임말이에요. 탄수화물이. 탄소에 수소인 것 같은데 참 불행하게도 이거 물이에요. 탄소에 물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다시 뭐라고요? 탄소에 H2O가 결합된 물질이라고요. 탄소에 H2O가 있는 물질. 괜찮죠? 지금 제가 뭐 쓴 거예요? 원소 쓴 거죠.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물질이 탄수화물을 구성하게 된다.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 1g당 4kcal의 열량을 내요. 1g당 4kcal의 열량을 내고,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원을 많이 쓰죠.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예시 세 가지 혹시 아세요?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예시 세 가지.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글리코젠, 그다음에 녹말, 그다음에 포도당. 이 세 가지는 외웁시다.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외워야 될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부터 합시다. 지방을 구성하는 게 참 다행스럽게도 탄수화물과 똑같아요. CHO.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된 형태가 다만 좀 특이해서 1g당 9kcal의 열량을 냅니다. 괜찮죠? 지방은 주로 우리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 주로 우리 여기 많이 있죠. 저장성 에너지예요. 저장성 에너지. 자, 그다음 세 번째 단백질. 단백질은 구성 물질이 똑같이 CHO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거랑 이게 더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질소. 이거 어떻게 읽어요? 황. 괜찮죠? 혹시 일본 여행이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거기 혹시 온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온천 가봤어요? 약간 계란 썩은 냄새 같은 안 나던가요? 그게 황 냄새예요, 약간. 약간 빵구 냄새랑 비슷해. 우리가 이제 빵구 끊기면은 이제 고약한 냄새 나잖아요. 단백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날 고기를 많이 먹거나 좀 다양한 고기를 섭취했다면 빵구 냄새가 좀 진해요. 아무튼 외우라고 한 거예요. 아무튼 자, 여기에 질소가 중요합니다. 질소 너무너무 중요해. 질소 이 친구가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다음의 물질을 만들어내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암모니아나 암모늄 이온처럼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질소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질소가 포함된 물질을 질소 화합물 이렇게 불러요. 질소 화합물. 괜찮죠? 이렇게 부른다 라는 거. 자, 3대 영양소 됐고, 쓸데가 없네. 거기 쓸데는 많죠? 그 공간은 많죠? 거기 있었어요? 쓸데 공간은 많죠? 아무 공간에 쓸게요. 이거 좀 내리고. 자, 아무 공간에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생체 구성 물질. 생체 구성 물질. 말 그대로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제일 많은 거 뭐예요?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거. 물. 그 다음 단백질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그게 더 좋아. 틀린 게 좋아. 그 다음 지방, 그 다음에 무기염류, 그 다음에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가장 적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긴 하지만 제일 적어요. 자, 여기 보면은 물은 우리 몸의 한 70%? 그죠? 물론 생물 따라 달라요. 어떤 생물은 90% 갖고 있는 생물도 있어요. 생물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사람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0% 정도 갖고 있다. 단백질, 그 말해 뭐해, 그죠? 그 다음에 지방, 어떻게 난 지방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무기염류는 뭘까요? 무기염류. 뭐라? 무기염류.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거 이제 비타민제나 이런 거 이제 성분 보면은 마그네슘, 뭐 칼슘, 뭐 철분 들어봤죠? 아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무기염류라고 불러요. 통칭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이온들. 핵산은 뭐예요? 핵산. 이게 뭐냐면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산성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산성물질이 뭔데? 이거예요. DNA와 RNA예요. 이 둘을 묶어서 뭐라 부르자고요? 핵산이라고 불러요. 핵산. 괜찮죠? DNA는 들어봤죠? DNA. 오케이, DNA 들어봤어. RNA는?
오, 맞아요, 맞아요. 적어 볼게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에요. 저장. 그런데 RNA는 그러한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이에요. 뭔가 이동시켜가지고 딴 데로 보내는 그런 형태의 물질이다. DNA라는 게 있고 RNA라는 게 있는데 그 친구는 뭐다? 핵산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탄수화물은 말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비타민은 그죠? 우리 많이 먹죠. 요즘 비타민 부족인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챙겨 먹어야 되겠다. 요즘 괜찮은 비타민 영양제 좀 추천 좀 해줘요. 자, 비타민 수용성이라는 게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게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이건 외워야 돼요. 비타민 B와 C가 수용성이고요. 지용성은 A, D, E, K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성은 물에 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타민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소변에 녹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소변이 노래지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B랑 C는 먹어도 물에 녹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데 지용성은 기름기에 녹는다는 뜻이니까 잘 안 녹아요. 우리는 약간 머물러 있는 이런 형태의 물질들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 좀 더 설명하고 이제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